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98년 외환위기와 같은 또 다른 대공포가 우리에게 밀려올까?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빨간불이 켜졌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 경제를 비교하면서 우리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경고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한 3가지만 이유를 들게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게 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출 주도 경제를 하면서 만들어졌던 버블, 그다음에 2번째는 엔화의 절상, 45%라고 하는 엔화의 절상을 미국과 합의하면서 동시에 벌어졌던 또 다른 하나의 버블, 이것이 결정적이었고요. 3번째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출산율이 상당히 하락하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접어드는 과정에 있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동시장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알바라든지 많은 것을 일본 정부가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팬데믹으로 이것마저 끊어졌거든요. 그럼 앞에서 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시발점을 1985년 프라자 합의에서부터 1995년 금리 인상까지 그 기간을 말씀을 간단히 드렸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걸 비슷하게 겪었나요? 안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와 금리는 일본처럼 걱정할 만큼 부동산 시장의 급등은 없었다. 단 서울 지역과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우려할 만한 것이다. 이거는 분명하죠. 전국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일본도 물론 도쿄의 땅값이 많이 올랐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거의 2배 이상 올랐거든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거를 어떻게 정부가, 이미 일본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막으면 된다는 것을 정부에 계시는 훌륭한 경제학자들과 정책자들이 해결해 내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2번째 요인, 초고령화 사회인데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0.8% 정도 미칩니다. 왜 이렇게 고령화 사회냐? 애 하나 키우는데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약 한 5억 정도 듭니다. 아파트 지금 시세로 치면 서울에서 수도권 아파트 평균 가격을 한 7억에서 8억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애 1명 키우고 아파트 사야 되고 하면 12억이잖아요. 그럼 애 2를 놓으면 20억가량이 된단 말이에요. 부모가 물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소득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들쭉날쭉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90%의 국민들은 상당히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는 가정의 경우에는 미래의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택시장이라든지 잉여소득,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어디로 쏠리게 돼요? 버블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를 이미 일본이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지켜봐야 됩니다. 이미 시장에 경고음이 나온 게 영끌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B2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영끌과 B2는 상당히 시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러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하라는 게 뭐 순간적으로 스냅샷으로 끝내라 이게 아니고 연착륙 시켜내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도 그렇게 일본보다 낙관적이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만약에 일본과 같은 그런 상황이 터졌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일본 보시면 아시지만 생기를 잃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 대기업에 다닐 때 일본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들은 알고 있죠. 일본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너무 수직적이고 또 상명하복식이다 보니까 의사 전달 체계에 있어서 밑에서 하부 구조 또는 바텀업 시스템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분 미드웨이 영화를 보셨으면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령관이 참모들 의견을 듣다가 결국은 폭탄 교체하는 시점을 놓치는 바람에 항공기를 띄우지 못해서 공습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그게 딱 일본의 상황이다. 그럼 우리 기업들은 어떠냐? 많은 권한을 밑으로 줬다, 이양을 했다. 그래서 순발력 있게 결정을 한다. 그래서 의사결정 시스템이 우리는 빠르다라는 게 하나의 장점으로 지적을 하는데, 그래도 느립니다. 그거는 그만큼 가부장적인 제도하에서 이제 만들어진 기업 문화인 것 같고, 공포가 밀려올까?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98년 외환위기와 같은 또 다른 대공포가 우리에게 밀려올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현명하다는 걸 전제로 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대공황과 대불황 같은 것들이 인류 역사에 한 17번 정도 있었습니다. 17번 중에서 13번 정도가 전쟁으로 해결했습니다. 그 17번의 대불황, 대공황이 무슨 문제 때문에 발생을 했느냐? 무슨 문제 때문일 것 같으세요?
부동산 시장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서프라임 모기지도 그렇고 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버블이 터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주택가격도 30%, 40% 급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극복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만약에 지금과 같이 또 98년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가정을 하면 금이 남아있느냐? 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저력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상적이고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해드리는 그런 저력이 아니라 워낙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지금부터 정부나 국민 여러분들, 기업들이 하나하나씩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대기업은 이미 유동 자산으로 현금을 확보하고 있고 중소기업들도 충분히 어떤 땅이나 이런 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쪽에서는 조금 위험이 덜한데 90%에 해당하는 가계, 그 중에서도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정규직화되지 않은 많은 청년분들이 쓴 연끌과 비투 부분, 암호화폐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부분들이 전체 부동산 시장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만약에 발화점이 생긴다 그러면 그 발화점이 터졌을 때의 위력이 국가 전체를 국가 부도 위기로 내몰 것이냐, 아니면 그거를 베이비 부모 세대 부모님이나 조부님 세대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숨어 있느냐, 그거는 저는 후자 쪽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공포는 아니다. 일부 경제학자들 중에서 퍼펙트 스톰 온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세계 경제는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을 딱 놓고 보면 퍼펙트 스톰 오는 게 보이는 것 같죠. 근데 기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름이 모이다가도 바람 세게 불면 다 흐트러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언제 종결될 것인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동계월 전에 휴전이나 종전이 될 것 같습니다. 왜? 러시아 탱크나 러시아의 많은 보병 이동이 우크라이나 동계월이 들어가면 진흙바닥이 되기 때문에 기동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전쟁하지 않고 이렇게 붕 뜨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동계월 전에 뭔가 결정이 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그래서 물가도 올해 내년에는 급등할 가능성이 있지만 2024년부터는 다시 그러니까 급락한다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운행을 해나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그 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오늘 주식을 보십시오. 미 연준이 0.75%포인트 올렸는데 주식시장은 어떻게 돼요? 박수 쳤잖아요. 만약에 이게 지금 위기 상황이라 그러면 0.75%포인트 올렸으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서 주가가 다시 900포인트, 1000포인트, 블랙 웬즈데이가 돼야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니었잖아요. 그만큼 시장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고 여력도 있는 것 같다.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미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 경제를 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제를 보지 마시고 미국과 중국 경제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1992년 우리가 중국과 수교를 했고요. 98년도에 외환위기가 났을 때 2년 만에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과의 수교가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시장이 넓어졌잖아요. 우리나라 수출이 급증을 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관세 문제, 팬데믹 문제,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헤지모니 싸움을 하고 있는데 둘이가 부딪힌다 그러면 뭐 진짜 큰일 나겠지만 저는 하나의 기싸움의 정도에 머물고 있어서 두 국가가 협력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서로가 잘 알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편을 팔지는 않는 거고 기술을 팔고 서비스를 미국이 판매를 해서 그 돈을 미국이 투자를 하고 또 중국이 거기에서 수입한 대금 또는 수출한 대금을 가지고 산업 쪽에 투자를 하고 경기 부양을 한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경제가 좋아진다 이런 보장도 못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는 넘어야 될 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1871년도에 유가쿠라 사절단을 갖다가 미국과 유럽에 보냈어요. 그 사절단 안에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이토 히로부미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해서 산업화가 되었고, 청나라도 1868년도에 앤슨 벌링햄이라고 하는 주중 미국 공사였는데 청나라 황실이 앤슨 벌링햄을 청나라 대사 형태로 임명을 해서 뉴욕에서 연설을 합니다. 1868년 12월 달에 그 앤슨 벌링햄이 한 말이 있습니다. Let her alone.
중국을 존중해줘라. 이걸 번역을 그대로 하면 그냥 내비둬라 이건데 그런 뜻이 아니고 중국이 얼마나 문명적이고 얼마나 위대한 국가인지 여러분들이 소통이 안 되니까 모르지만 현지에서 살아보고 경험해본 나의 입장에서는 중국은 문명 국가다. 그러니까 중국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뜻이. 그래서 1868년도부터 71년 사이에 일본과 청나라, 중국은 미국과 교육을 했고요. 우리는 좀 늦었습니다. 1853년에 사실 우리나라에 배가 들어오기도 했지만 1883년도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고종이 청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주 독립국가임을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 인정을 받았다는 표현이 참 아이러니한 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병점하기 위해서 조선은 중국의 허락 없이 자주적으로 외교 관계를 할 수 있다라는 조약서입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이. 다른 말로 우리는 그냥 먹을 테니까 중국 간섭하지 마 이런 식이었거든요. 청말 조선 말의 대한민국과 중국의 입장은 너무나 지금과 같은 입장과 비슷하다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은 틀리기도 합니다. 그죠? 같다는 점은 그거죠. 중국과 일본은 근대화에 앞섰고 우리는 근대화에 뒤처졌고 근데 우리는 근대화가 언제부터 됐느냐? 60년도부터 됐어요. 근대화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우리나라 1960년대에 군사 쿠데타, 군사 혁명이 일어나서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이 만주 사관학교에서 일본 군인을 했고 일본 육사에서 군인을 했어요. 여러분 만주가 어떤 곳이었는지 기억나시죠? 일본이 중국을 침탈하기 위해서 군수기지 창화시켰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만주에서 근무하면서 일본이 메이지 유신으로 일으켰던 산업이 어떻게 중국의 만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박정희는 봤고요. 그게 군사혁명과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을 때 독일을 방문합니다. 아데나우 총리로부터 말을 듣습니다. 제철소와 고속도로를 까세요. 그게 국가 발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고속도로 건설을 언제 한지 아세요? 195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그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냐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왜 고속도로를 깔았을까? 독일 유럽에서 전쟁하면서 독일 아우토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깔면서 서쪽에 있던 제품과 동쪽에 있던 제품들이 물류가 이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달리니까 차도 만들어야 되죠. 차 산업이 발달되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주유소도 만들어야 되고 쉼터도 만들어야 되고 호텔도 만들어야 되죠. 카지노도 만들고 리조트도 만들어야죠. 개발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중국에서 이루어질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우리나라가 고속도로를 만들고 포항제철을 만들고 하던 그런 배경에 박정희라고 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봤어요. 그걸 느끼고 있었던 거를 우리도 한번 배고픔을 넘겨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도자나 많은 리더들은 경제학자들은 무슨 표현을 써야 될까요? 일본 지도자들이 어떤 표현을 쓸까요? 쓰지 않잖아요. 일본은 더 이상 발전할 게 없는 것인지 수소 자동차로 가야 됩니다. 전기 자동차로 가야 됩니다. IT 산업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일본 언론에서 들어보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형식적으로라도 전기 자동차, 드론, IT, 4차 산업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뭔가 세계화의 움직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알고 있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든지 반영을 하려고 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돈과 기술이 없어요. 그러면 돈과 기술을 가져오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나라를 테스트 배드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타 같은 경우에 올해 초에 주가가 25% 30%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죠? 유럽 쪽에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니까 메타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규제를 우리나라가 풀어서 테스트 배드 시장으로 개인정보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실험적으로 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준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기술과 자본을 유치받을 수 있다. 이건 한 가지 제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일본과 한국이 같으면서도 다른 거는 수출 주도형 경제다. 우리도 수출 주도형 경제죠. 또 대기업군 중심으로 선단 형태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변화에 즉각 반응하려고 하는 그런 순발력 있는 치고 빠지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그 역동성이 줄어들고 있다. 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빨라서 전체적인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굳이 비교하자면 차이가 있다. 단 우리가 약한 점은 우리의 원화 가치가 엔화 가치보다는 약하다. 이게 동아시아에서의 저희 경제 패권을 논하기 위해서 조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질의 부족함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북한 전문가들은 남북한 통일이 되면 동북 삼성이 개발이 되고 동북 삼성이 되면 그 안에 2억 3천만 명이 되어서 3억 시장이 열리게 되고 아주 좋은 이야기. 그거 제가 제일 처음에 했어요. 강연하면 그렇거든요. 유튜브 방송하면 그것도 막 써먹잖아요. 곽수종 박사가 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 안 하죠 절대. 자기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잖아요.
제가 또 얘기했다 그러면 저도 교만한 이야기고 농담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같으면서도 다른 게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렇게 약한 부분이 아니더라.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정말 근데 강하더라. 왜? 우리는 다문화 가정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단순하게 다문화 가정을 어떻게 하류 문화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동남아 시대와 대한민국이 아시아에 있어서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의 다양성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일본보다는 강점이다. 애기들도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아파야지만 그 다음에 크더라고요. 우리가 1998년, 10년 지나서 2008년, 또 10년 지나서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세 번의 근현대적인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1980년대 초반 오일 쇼크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세요? 그때 대한민국은 3차 경제개발 계획,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초입기였습니다. 뭐 하려고 그랬죠? 3, 4차 경제개발 계획 중화학공업 육성이었습니다. 중화학공업은 중후장대한 산업이잖아요. 엔지니어링 산업이잖아요. 채철소 지어야 되고, 그죠? 자동차 산업 해야 되고. 그럼 돈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기술하고. 없었어요. 근데 그 돈과 기술이 어디서 나왔어요? 중동 건설 붐이 터져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손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의 키를 조정하는 것뿐이지 속도를 내거나 연료를 붓는 것은 우리가 역할하지 못해요. 이거는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닻을 잘 움직일 수 있는 건 외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서 우리의 경제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미국과 유럽과 세계 경제가 특히 미국이 어떤 방향의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들어야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것을 순풍에 돛단 듯 운행할 수 있는 좋은 선장과 키맨을 데리고 있느냐, 리더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첫째, 밖에서 부는 바람이 상당히 영향이 크더라. 근데 그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골격 구조가 단단하게 지어진 집이냐 아니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훅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이냐 이걸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치밀한 줄 알았는데 잃어버린 30년을 통해서 보니까 취약한 구조더라. 지진도 일어나는 데다가 경제적으로 보니까 취약한 구조로 갔더라.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외교, 교육, 경제협력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몽골이 왜 고려를 멸망시키지 않았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멸망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1300년대까지 원나라가 그렇게 득세할 때도 고려는 자신의 풍속을 지켰고 자신의 정치제도를 유지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첫째, 외교력이었습니다. 그 외교력을 가질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일까요?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도덕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버무려져서 이것을 경제적인 용도로 쓰였고 또 국방의 용도로 쓰였다. 모든 역사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것을 찾아가는 시간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진다는 것.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안타깝다. 그렇지만 주어지는 것을 슬기롭게 반전시키는 건 교육과 외교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고민, 저도 같은 고민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멀리 보는 시각도 중요하고 또 짧게 보는 시각, 주식해야 돼 말아야 돼, 부동산 사야 돼 말아야 돼, 아니면 샀어, 가지고 있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모든 고민들이 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고민일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행복하기 위함이겠죠. 근데 그 행복함이 과연 무엇인가는 종교의 힘을 빌려서 해석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미시적이고 세밀한 부분은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혼돈의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멸망의 길 또는 대불황의 길, 대공황으로 가지는 않는다. 우리에게 반드시 미래라는 게 있다.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정보기술, 바이오 기술. 이제 팬데믹이 지나고 나면 암, 치매 또는 알츠하이머 같은 새로운 질병에 대한 인류 도전이 시작이 될 것이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누가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헤지모니를 갖고 나갈 것이냐가 결국 중요한 것인데 대통령께서 반도체 공부하라 그랬단 말씀 들으셨죠? 여러분 반도체 공부 하루아침에 됩니까? 우리나라 AI, IoT, 로봇 산업 가르칠 교수가 있다고 보세요. 제가 이야기도 6년 전, 7년 전에 다 했어요 이미.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연봉 30만 불, 40만 불 주는 미국에서 남아서 로봇 공부하고 AI 공부하려고 그러지 우리나라에서 인프라 없는데 여기서 공부하려고 할까요? 삼성에서 뽑아온다고요? S급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또 항의하실 분이 계신데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말씀 여쭤볼게요. 미국에서 영주권 주고 연봉 30만 불, 40만 불 주는 로봇 기술자를 미국에서 대학 졸업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만약에 여러분 자녀라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후학들을 가르치라고 하시겠어요? 들어오지 말고 미국에 남아서 돈 벌으라 그러겠어요? 제대로 연구도 하고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AI, IoT, 로보틱스 이런 이야기, NFT를 이야기를 하려면 핵심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없으면 사와야죠.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자본력과 기술력이 부족하다. 그거를 교육시켜야 된다. 공과대 모든 것을 다 늘려야 된다. 어떻게? 외국에서 교수를 초청해야 되고 많은 조건을 제시를 해서 초빙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 속에 들어있는 그 혼돈을 물리학에서 말하는 카오스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서 경제의 미래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계속 진화한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과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부동산 투자한 방법 이런 거다. 많은 저자분들이 계시는데 전 반대입니다. 그런 저자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럼 당신들이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것 까세요.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것 까세요. 그렇게 그래프를 잘 읽어서 돈 벌었다는 분 다 한번 계좌 열고 책을 쓰세요. 여러분들께서 경제를 볼 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읽어내시고 난 다음에 자기의 판단을 심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판단은 레퍼런스입니다. 참고입니다. 자기의 주관과 가치가 없으면서 투자를 한다? 남의 말을 듣고 투자를 한다? 그거는 투자의 정석이 아니고 원칙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많은 경제 서적을 읽으셔서 많은 참고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경제관을 삼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